네 예쁜 말에 속아 난 아직까지 그 웃음에 녹아 버리고 너와 어쩌다 손이 닿을 때면 나 혼자 구름을 걸어 이 밤 지나면 내게 말할게 품에 잠든 너에 대하여 시간은 12시 잠들기엔 너무 일러 또 나 혼자 눈을 밝히며 너와의 대화 다시 쓸어 넘기며 나만 아는 내 포인트에 웃어 이 밤 지나면 내게 말할게 품에 잠든 널 고요히 잠든 널 영원히 바라보며 늘 곁에 함께하고 싶다고 절대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할게 넌 내 모든 게 다 너에 대한 의미란 걸 할까 나 지금 많이 떨려서 너에 대한 생각뿐이야 잘 자 굿나잇 내 어깨 기대 저번에 읽던 거 쭉 이어서 읽을게요. 그리움. 글이 동사 긋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긋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촐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 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긁어 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이와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함주는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왔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뜨끔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 이곳을 청소해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라며 가을을 칭송하는 일케이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이리저리 살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같은 단어로 가득 찼다. 난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이날도 그랬던 것 같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오원에 미쳤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3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헤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 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만 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어머니를 씹는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급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했다. 뒤늦게 전해 들었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씨앗 같은 존재다.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다.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입을 벌려 어머니의 하는 첫 음절만 발음해도 넋나간 사람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쏟아낸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인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짧은 시가 있다.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다. 시인은 어머니 시신을 모신 관이 흙에 닿는 순간을 바라보며 묻는다는 동사를 쓰지 않고 심는다고 표현한다. 어머니를 심는다고.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사람을 살찌 우는 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쇠잔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부모의 모습은 바싹 마른 장작개비를 떠올리게 한다. 그걸 지켜보는 일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눈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나무에서 꽃과 이파리가 후두둑 떨어져 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처참한 광경을 두 손이 결박당한 채 바라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지독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는 동안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벌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느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련의 등에 살며시 귀를 대면 아픈 기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난 가느다란 호스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링거를 응시하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눈물을 다 쏟아내고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빌었다. 포도당아, 전해지라. 어머니 혈관을 타고 재빨리 흘러들어가서 어서 양분을 공격해주려. 꽃과 이파리가 더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려. 내 바람이 통했는지 링거를 다 맞을 무렵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으론 자신의 소임을 당하고 장렬하게 사그라진 링거에게 대견해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 링거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다. 뚝뚝.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의 몸을 소진해가며 사람을 살찌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니 말이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재를 정리하다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한쪽 모서리가 움푹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와 습기가 범벅됐는지 표지를 넘기자마자 희귀한 곰팡내가 휙 올라왔다. 다시 책장에 꽂아놓을까 하다가 호기심이 당겨 앞부분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빽빽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니 당신이 부모로서 짊어져야 했을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와 노트를 끝까지 넘기지는 못했다. 최근 부쩍 쇠약해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아 황급히 덮어버렸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찬 바람이 불던 늦가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사내가 낡은 모자로 작업복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낼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낸 듯 했다. 그는 편의점 직원이 만들어 매대에 내놓은 즉석 과자를 집어들었다. 점퍼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계산을 마친 사내는 우둘투둘하고 커다란 손으로 과자를 받아들더니 점퍼 안으로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점원이 그 모습을 조금 의아하게 바라봤다. 사내가 머쓱해하며 입을 열었다. 아, 애들 주려고요. 과자가 식으면 안 되잖아요.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터벅터벅 편의점을 걸어 나갔다.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수척한 낙타가 귀한 짐을 싣고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다. 벼랑간 김죽식 시인의 완전무장이라는 시가 내 뇌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낙타는 전생부터 지 죽음을 알아차렸다는 듯 두 개의 무덤을 지고 다닌다. 고통조차 육신의 일부라는 듯 육신의 정상에 고통의 비계살을 지고 다닌다. 문득 방금 본 사내의 일상과 낙타의 하루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저 사내도 오아시스에 대한 흐릿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은 채 쑤신 무릎을 부여잡으며 매일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고 보면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낙타를 닮았다.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이는 조직 생활에서 제 한 몸 추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까? 반복적인 하루를 보내며 간신히 버티는 날이 수두룩하기 때문일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는 영화가 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버지의 사연을 밑그림으로 삼는 이야기다. 설정은 진부하지만 내용만큼은 진부하지 않다. 영화는 엘리트 사원인 료타, 그리고 작은 전자성애를 운영하는 유다이 라는 두 가장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 창현관에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영화가 주는 여운에 붙들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곰곰 생각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실 이런 질문에는 세계적 석학의 견해나 전문가의 충고보다 책을 읽으면서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은 문장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덤덤하게 읊조리는 대사가 훨씬 더 유용한 해답을 주기도 한다. 영화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합의를 통해 아이를 바꿔 키우기로 한 두 아버지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대목이 있다. 그때 상반된 성격의 두 인물이 이런 대사를 주고받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건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대체할 수 없는 문장.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쓰는 것이다. 작가나 기사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타고난 천품으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수 작가는 시간과 드자비를 해가며 머릿속 모니터에 쓰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단어를 고르고 고치고 꿰매는 일을 되풀이한다. 채 경험하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장으로 얘기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적확한 문장을 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지면에 스며들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혹은 벼랑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나. 엉덩이력과 필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일 앉아있다 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거의 실패한다. 머릿속에 잠복해 있던 단어가 문장으로 변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온 생선처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과정.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어디 글쓰기만 그러할까? 지금 이 순간 우린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 않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런 걸 하나쯤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참,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에만 작가로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정제하고 고치다가 아 이거다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 더 나은 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손의 근육과 신경망을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 나는 작가로서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송나라 때 시인 소홍은 이러한 이치를 멋들어지게 노래했다.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란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 라이팅은 리라이팅. 새벽 2시쯤 전화가 걸려왔다.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는 후배 녀석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배 자고 있었어요? 제가 잠을 깨운 건 아니죠? 이 질문은 상대방이 정말 잠에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에는 내가 잠시 당신의 숙면을 방해할 테니 시간을 좀 내달라는 그런 속뜻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이때 다짜고짜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라고 대답하면 매몰찬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만다. 어쨌든 난 잠이 들었는데 네가 깨운 것 같아. 이거 장난인 거 알지? 아무튼 무슨 일이야. 라는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농담을 구사했던 것 같다. 외국물 좀 먹은 후배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뜸 물었다. 글쓰기, 그러니까 라이팅이 대체 뭐죠? 후배의 발음에선 바다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기자직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녀석은 뭔가 그럴듯한 대답이라도 들을 요량으로 술김에 질문을 던진 듯 했다. 평소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심도 없게 하는 편이지만 후배가 원하는 정말 그럴듯한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새벽 2시였다. 나는 얼떨결에 둘러댔다. 라이팅? 글쓰기? 글은 고칠수록 빛이 나는 법이지. 라이팅은 한마디로 리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잠결에 전화를 받았던 터라 말장난 비슷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예 빈말은 아니었다. 특별한 글쓰기 비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일은 고치는 행위의 연속일 뿐이다. 문장을 작성하고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괜찮은 글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리 없다. 좀 더 가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찾아낼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루하고 평범한 일에 익숙해질 때, 반복과의 싸움을 견딜 때 글은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 후배도 라이팅은 리라이팅 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을까? 그럴 거라 믿는다. 그날 이후 녀석이 새벽에 불쑥 전화를 걸어 선배, 글쓰기가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니 말이다. 내 안에 너 있다. 글쓰기 과정에서 마음가짐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글의 목적과 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분출하듯 써야 할 때도 있다. 신문기사는 전자에 해당한다. 사실이나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글인 만큼 최대한 드라이하게 감정을 걷어내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 회사에서 손에 쥐가 나도록 작성하는 보고서와 기획안의 경우는 어떤가? 시적인 문체와 탄탄한 서사는 신춘문예의 작품을 출판하는 경우 고민해야 한다. 가장 좋은 제안서는 채택되는 제안서라는 말이 있듯 어정쩡한 장가지를 말끔히 솎아내고 목적과 개선 방안 같은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좋다. 그럼 연애 편지는? 연서의 목적은 더 간명하다. 편지를 읽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딱딱한 설명문을 작성하듯 쓴 편지는 퇴짜 맞기 좋다. 농부가 모를 심듯이 상대를 향한 마음을 낱말 하나, 문장 한 줄에 섬세하게 심어 정성스레 표현해야 한다. 연애 편지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이 많은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겸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도 그중 한 명이다. 요즘 시간에 쫓기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사악장 아다지에토를 듣곤 한다. 감미로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숲길을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명곡의 탄생 배경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빈 왕립 오페라단을 이끌던 구스타프 말러는 사교 모임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인과 운명적으로 조우한다.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혹적인 자태로 말러를 맞이한 그 여인의 이름은 알마 신들러. 많은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주변을 맴돌았다고 한다. 물론 구스타프 말러도 그중 한 명일 터.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린 말러는 알마에게 편지를 건네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친다. 당신을 향한,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너를 향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낭만적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아, 기억난다. 수많은 여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이동건이 읊조린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와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 말러가 시대를 앞서갔다고 해야 할까? 말러는 알마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직업 정신을 10분 발휘했다. 교양국 5번 사학장을 알마에게 헌정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후 말러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장녀 마리아가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난 데다 말러 자신도 심장병 진단을 받는 등 비운을 겪게 된다. 이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의 태풍에 휘말린 말러의 마음이 음악에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일까? 사악장 아다지에토의 선율은 유독 애틋하게 들린다. 말러가 알마 신드렐라를 향한 이끌림과 복잡한 감정을 오선지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기쁨과 애틋함과 근심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곡은 영화배우 탕웨이와 성준이 등장하는 모 의류광고에 삽입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별을 예감하는 남녀의 절제된 감정과 말러의 음악이 한데 뒤섞여 처연하게 그리고 유유히 흐른다. 볼륨을 높이며 말러 특유의 어두운 낭만이 선사하는 위로와 감동을 음미해본다. 그리고 객적은 상상에 빠진다. 알마의 치명적 아름다움이 구스타프 말러의 창작 욕구를 자극했을까? 아니면 사랑에 눈먼 남자의 애절한 마음이 음악에 스며든 걸까? 어떻게 네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예쁘고 너무도 멀리 있는데 너는 저 별 알아. 내가 보이긴 할까? 근데 욕심나. 행복한 사전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엮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 행복한 사전을 봤다. 겐부 쇼보라는 대형 출판사에는 사전 편집부가 별도로 있다. 사내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사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에 비해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집부 직원들은 돈 되는 사업에 손을 대야 한다. 는 경영진의 엄포와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대도해, 즉 큰 바다를 건너다 라고 이름을 붙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매달린다. 밤낮 없는 편집 작업에 몇몇 직원이 지쳐갈 즈음 출판사의 편집 주관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어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줄 말을 찾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단어를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회입니다. 난 영화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단어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로 바꾸어 읽어도 충분히 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들 자기만의 배에 오르게 된다. 가끔은 항로를 벗어난 낯선 섬에 정박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간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만 바다를 건너는 일이 모두 똑같을 리는 없다. 저마다 하는 일과 사는 이유가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또 삶을 지탱하는 가치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얘기를 보태면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과정이 곧 삶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다. 일상에서 건져올린 희망과 절망을 시줄과 낱줄 삼아 정갈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붙이고 떼고 하면서 튼튼한 문단을 구성하고 또 문단을 쌓아서 한 편의 글을 축조하고 나아가 한 권의 책을 엮기 위해 바지런히 노를 젓는다.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어떤 유형이 됐든 깊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어떤 자세로 노를 젓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건너고 있는지 살면서 한 번쯤은 톱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번쯤은. 네, 아무튼 다 읽었고요. 뒤에 방송을 추가로는 없을 예정이고, 네. 다들 좋은 밤 보내고 잘 자요. 방종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